시아버지는 저희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공사하다 다치신 뒤로 혼자 계시면 마음이 안 놓여.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땐 그게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졌거든요.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괜히 너희한테 짐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 말은 그땐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미안해 하시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민준이도 오늘 늦는다며 괜히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때부터였어요. 말보다 먼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범한 신혼부부였어요. 민준이랑 결혼한 지 3년 차였고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서 영화 보러 가고 맛집 찾아다니고 가끔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는 정도였죠. 시아버지는 혼자 사셨는데 시어머니가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신 뒤로 거의 30년 넘게 그렇게 지내오셨더라고요. 민준이 말로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재혼도 안 하시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대요. 그래서인지 민준이는 아버지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신 거, 어머니 없이 자란 거, 그런 것들이 늘 마음에 걸렸나 봐요. 시아버지는 평생 건설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거친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하셔서 민준이 대학까지 보내셨고 지금도 현장에 나가실 정도로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셨고 간섭도 안 하셨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각자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다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신 건 아니었지만 허리를 삐끗하셔서 당분간 일을 못 하시게 됐대요. 병원에 입원하셨고 민준이는 매일 퇴근하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함께 갔고 시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재혼도 안 하시고 이제 나이 드셔서 몸까지 다치시고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민준이도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퇴원하셔도 혼자 집에 계시면 제대로 회복이 안 될 것 같다고, 누가 옆에서 챙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그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평생 혼자 사셨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모셔야 하지 않겠냐고. 거동도 불편하시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물론 시아버지가 다치셨으니 걱정되는 건 당연했지만 같이 산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의 표정을 보니까 이미 많이 고민한 것 같았어요. 불편하면 안 해도 된다고, 나도 너한테 무리한 거 시키고 싶지 않다고,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민준이를 보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이 평생 아버지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다고 늘 미안해하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시아버지가 불쌍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모시고 살자고 우리 집도 방 하나 남아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괜찮겠냐고 또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퇴원하시고 일주일 뒤였어요. 민준이가 아버지 짐을 싸서 모셔왔고 저는 방 청소하고 이불 새로 깔아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면서도 조심스러워 보이셨어요. 괜히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그때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정말 고마워하시는 것 같았고 저도 진심으로 아니라고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시아버지는 방에 계실 때가 많았고 식사 때만 함께 나와서 드셨으니까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쪽은 시아버지셨어요. 문 여닫을 때도 소리 안 나게 하시고 화장실 쓰실 때도 저희가 안 쓸 때 쓰시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는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우리 집인데 편하게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아버지는 그래 고맙다고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았고 저도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말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처럼 보였어요. 며느리 오늘은 어디 다녀왔냐고, 혼자 다녀왔냐고 그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마트 다녀왔다고 대답했고 혼자 다녀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요즘 마트에도 사람 많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르신이 심심하셔서 말을 거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되더니 점점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디 가냐고, 누구 만나냐고, 몇 시에 나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누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대학 때 친구라고 대답했더니 자주 보냐고, 몇 시에 돌아오냐고 그렇게 계속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뭔가 설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 만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왜 제가 설명을 해야 하는 건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대답했습니다. 가끔 본다고, 저녁 전에는 돌아온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나오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뭔가 허락받고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제 집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하지만 그걸 불편하다고 말하기엔 아직 뭔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경 쓰는 거겠지. 나이 드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할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 민준이는 뭐라고 할까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되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실제로 딱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거든요. 그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제 방 문 앞에 서 계신 걸 봤어요. 노크는 안 하시고 그냥 서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오니까 시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며느리 뭐 하고 있었냐고, 혼자 하지 말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문 앞에 언제부터 서 계셨던 걸까? 왜 노크는 안 하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서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민준이가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늦게 들어올 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준이 늦는다며 우리 둘이 먹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둘이서 밥상을 마주했어요. 평소엔 민준이가 있으면 대화가 자연스러웠는데 둘만 있으니까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요즘 입은 옷들 새로 샀냐고 예전 거라고 대답했더니 그래도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왜인지 불편했어요. 칭찬인 건 알겠는데 시선이 오래 머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밥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짧게 대답했더니 민준이는 참 복 받았다고 며느리 잘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잤어요. 평소엔 안 잠그는데 그날은 왜인지 잠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했거든요. 민준이가 늦게 들어왔을 때도 문을 잠근 채로 있었고 민준이가 노크하는 소리에 그제야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오면서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고 저는 먹었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먹었다고. 민준이는 그래, 잘했다고. 아버지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아버지가 저를 불편하게 한다고, 눈빛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민준이는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냐고, 그냥 관심 가져주시는 건데 그렇게 되물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때는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아버지와 함께 산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불편함이 확실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관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다른 의미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집에 있을 때 자주 방에서 나오셨어요. 거실에서 TV를 보시거나 주방에서 물을 드시거나 그런 이유로 나오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움직일 때마다 나오시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물 마시러 오셨고 빨래를 널고 있으면 베란다 문을 여시러 오셨고 청소를 하고 있으면 뭘 도와주겠다며 나오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르신이 심심하셔서 나오시는 거겠지.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발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시아버지가 바로 뒤에 서 계셨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어요. 제가 놀란 걸 보시고는 미안하다고 도와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느낌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주방에 있을 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뒤에서 누가 올까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뒤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제 집인데 제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뭘 잘못하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주방에 오신 것뿐인데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갈 때도 왠지 거실에 나와 계셨어요. TV를 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면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오늘 입은 옷이 예쁘다고, 색깔이 잘 어울린다고, 머리 모양이 좋다고,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처음엔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르신이 며느리한테 잘해주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그 말들이 반복되니까 뭔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오래 머무는 느낌이었어요. 얼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을 움츠리게 됐어요. 감사하다고 짧게 대답하고 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준이가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시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거리도 적당히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없을 때만 달라지셨어요. 말도 많아지시고 거리도 가까워지고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게 확실해지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칭찬해 주시는데 그게 왜 불편하냐고, 예쁘다는 말이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되물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시아버지가 뭘 잘못하신 건 없었으니까요. 그냥 말씀을 하신 것뿐이고 도와주시려고 하신 것뿐이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베란다로 나오셨어요. 날씨가 좋다고, 빨래 잘 마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옆에 서셨습니다. 베란다가 좁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웠어요. 저는 몸을 살짝 옆으로 틀었지만 공간이 좁아서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빨래를 만지시면서 이것도 새로 산 거냐고, 요즘 옷을 자주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뭘 사든 왜 신경을 쓰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제 옷을 그렇게 자세히 보시는 걸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불편했습니다. 예전 거라고 대답했더니 그래도 며느리가 입으니까 다 예뻐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빨리 빨래를 널고 베란다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빨래를 널 때도 신경이 쓰였어요. 시아버지가 나오실까봐 문을 닫고 빨리빨리 널게 됐습니다. 이상하죠. 빨래 너는 것조차 편하게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나요? 시아버지가 베란다에 나오신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렇게 되물을 게 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스케줄도 계속 확인하셨어요. 내일은 뭐 하냐고, 어디 가냐고, 누구 만나냐고 그런 질문들을 매일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기가 점점 귀찮아졌어요. 왜 제가 매일 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대답을 안 하면 기분 나쁜 분위기가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표정이 굳어지시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마트 간다고, 병원 간다고 그렇게 일일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는 몇 시에 가냐고, 몇 시에 오냐고 또 물으셨어요. 저녁 전에 온다고 대답하면 저녁은 집에서 먹는 거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셨어요. 마치 제가 어디 가는지 다 알아야 안심이 되시는 것처럼요. 어느 날은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시아버지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늦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시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친구를 만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꾸 시간이 신경 쓰였습니다. 너무 늦으면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았고 연락이 올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저녁 6시쯤 되니까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 언제 오냐고 물으신다고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꼭 간다고 대답하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가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시댁에서 연락 왔냐고, 요즘 힘들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냥 빨리 가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저를 감시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그냥 걱정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시계를 보시면서 늦었다고, 걱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대답했어요. 왜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앞으로는 연락하고 다니라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제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나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고 나쁜 행동을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뿐이었어요. 걱정해 주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민준이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이 많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며느리 챙겨주시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민준이는 아버지가 저를 잘 챙겨주신다고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처럼 아낀다고 과연 그럴까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빛은 딸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시선이었어요. 그걸 확신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출장을 가게 됐던 날이었어요. 3일 동안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아버지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계속 저를 보셨어요. 말씀은 별로 안 하시고 그냥 보기만 하셨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없으니까 심심하다고 며느리랑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요즘 자꾸 피한다고 뭐가 불편한 거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라고, 피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둘러댔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그래 알겠다고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누웠어요. 민준이가 없는 이틀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민준이가 출장 간 첫날 밤 저는 최대한 방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저녁도 일찍 먹고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됐을 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노크 소리는 없었지만 누군가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며느리 잘 잤냐고, 어젯밤에 방문 열고 나오길래 불편한 거 있나 싶어서 보러 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고,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따지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잠깐 만나자고, 집에 있기가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좋다고, 오후에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외출 준비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오늘은 어디 가냐고 물으셨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대답했더니 어느 친구냐고, 어디서 만나냐고, 언제 오냐고 계속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하기가 귀찮았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일일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옷차림을 보시면서 오늘 입은 옷이 좀 짧은 것 같다고,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감기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청바지에 니트를 입었을 뿐인데 뭐가 짧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더니 시아버지가 아니라고,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시선 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 옷차림이 이상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남자들이 저를 본다는 게 싫으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시아버지가 보시기에 뭔가 불편하신 건가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제가 불쾌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걱정해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왜 불쾌해하냐고 그렇게 되물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시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왜 나오신 걸까요? 그냥 배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정말 나가는지 확인하시는 건가요?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꾸 시간이 신경 쓰였고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게 됐습니다. 혹시 민준이한테 연락이 오진 않을까,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친구는 제가 불안해하는 걸 눈치챘는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하다고 그렇게 둘러댔어요. 친구가 갑자기 물었어요. 시댁이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냐고, 요즘 표정이 안 좋다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힘들다고, 시아버지가 이상하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아버지가 저를 자꾸 보신다고,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 친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괜찮다고, 적응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아버지가 바로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요. 왔냐고, 늦었다고, 걱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늦은 시간도 아닌데 왜 걱정하셨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들어오라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게 불안하신 건 시아버지인데 왜 제가 시간을 맞춰야 하는 건가요? 이상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저한테 계속 말을 거셨어요. TV를 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 친구랑 무슨 얘기 했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기가 지쳤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요즘 며느리가 자꾸 피하는 것 같다고, 혹시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원래 좀 조용한 성격이라고 그렇게 둘러댔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그래, 다행이라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하라는 게 오히려 말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만약 제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시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며느리가 이상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출장 잘 다녀오고 있냐고, 집에는 문제 없냐고, 아버지는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다 잘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민준이는 다행이라고, 아버지 잘 챙겨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 힘들다고, 시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빨리 돌아다 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오늘은 집에 있냐고 물으셨어요. 나갈 일 없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트에 가려고 했지만 괜히 나간다고 하면 또 이것저것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있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래, 잘했다고, 집에서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낮에 시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며느리 점심은 먹었냐고, 자기가 뭐 해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제가 할게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시아버지는 아니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며느리는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자마자 방안을 보셨습니다. 방안이 깨끗하다고, 며느리는 정리를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발 들어오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몸으로 막았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나갈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시아버지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시아버지는 뭐 그렇게 급하냐고, 그냥 구경 좀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 제 방을 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구경이 뭐가 필요한 건가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점심 준비하러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따라오셨어요. 주방에서 계속 옆에 서 계셨습니다. 뭐 도와줄 게 없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시아버지는 계속 저를 보셨습니다. 말씀은 별로 안 하시고 그냥 보기만 하셨어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빨리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왜 맨날 방에만 있냐고, 나와서 같이 TV라도 보자고, 자기가 심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난감했어요. 같이 TV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하면 또 기분 나쁜 분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고, 잠깐만요. 그렇게 대답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소파가 넓은데도 바로 옆에 앉으셨어요.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TV를 틀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몸을 소파 끝으로 바짝 붙였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저를 보셨어요. 며느리 추우냐고 담요 가져올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장실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저를 만지시는 건가요? 담요를 가져오시겠다면서 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신 건가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내일이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해졌어요. 이건 아니라는 게, 시아버지의 행동은 정상이 아니라는 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는 너무 안도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방에서 뛰어나갔습니다. 민준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오면서 잘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잘 있지 못했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 옆에 시아버지가 서 계셨거든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반가워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민준이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도 저한테 말씀을 별로 안 하셨고 민준이한테만 얘기하셨어요. 출장은 어땠냐고, 일은 잘 됐냐고 그런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편했어요. 민준이가 있으면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민준이가 또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이 잦아졌거든요.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민준이가 없는 시간이 이제는 공포로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민준이가 야근한다고 연락이 온 날 저는 최대한 방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저녁도 간단하게 먹고 빨리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며느리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고, 심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배부르다고, 아까 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서 계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언제 가실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방에서 나오셨고 제가 어디에 있든 따라오시는 것 같았어요. 주방에 있으면 물 마시러 오시고 거실에 있으면 TV 보러 오시고 베란다에 있으면 바람 쐬러 오셨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자주였어요. 어느 날 빨래를 개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어요. 도와주겠다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제가 할게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시아버지는 아니라고, 혼자 하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빨래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만지시는 건 제 옷이었어요. 속옷까지 만지시면서 이건 새로 샀냐고, 색깔이 예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왜 제 속옷을 만지시는 건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빨래를 챙겨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빨래를 개는 것도 방에서 하게 됐어요. 거실에서 하면 시아버지가 또 오실 것 같았거든요. 모든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씻을 때도, 옷 갈아입을 때도 문을 꼭 잠그게 됐어요.
혹시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진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속옷을 만졌다고 그렇게 말하면 민준이는 믿을까요? 아니면 제가 오해한 거라고 아버지가 그냥 빨래를 도와주시려고 한 건데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속옷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빨래를 다 넣어뒀는데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저랑 민준이랑 시아버지밖에 없는데 누가 가져간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시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속옷에 관심도 없고 저는 분명히 다 넣어뒀으니까요. 그럼 남은 건 시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속옷을 가져가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시아버지가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빨래를 다 방에 넣어뒀어요. 밖에 두면 또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방문도 꼭 잠갔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항상 잠가뒀어요. 민준이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는 제가 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야근이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는 피곤해서 바로 잤거든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민준이가 집에 없는 시간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제는 공포였어요. 어느 주말 민준이가 회사에 나간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는 좋다고 점심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관으로 나가는데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디 가냐고, 또 친구 만나냐고, 요즘 너무 자주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얼마나 자주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는 것도 많다는 건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네, 친구 만난다고 곧 올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어요. 친구를 만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시간이 신경 쓰였고 빨리 돌아가야 할 것 같았어요. 늦으면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친구는 또 제가 불안해하는 걸 눈치챘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무슨 일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힘들다고, 시아버지가 이상하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믿어줄까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혹시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요? 그냥 괜찮다고,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저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계를 보시면서 늦었다고, 연락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어요. 늦은 시간도 아닌데 왜 연락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말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저를 불편하게 한다고 그런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고, 당분간 야근이 계속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도 힘든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믿어주지 않으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더 저를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언제 오는지 다 확인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하게 됐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요? 제 생활인데 왜 시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점점 당연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됐어요. 이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에 갇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가기가 두려웠고 집에 있기도 두려웠습니다. 어디에 있든 편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시선이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며느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준이한테 말하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시아버지를 내보낼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그럴 명분이 있나요? 시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나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속옷이 없어진 것도 제가 잃어버린 걸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제 방문 앞에 서 계신 것도 그냥 지나가시다가 서신 걸 수도 있고 모든 게 애매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하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 하시는 행동, 시간, 상황, 모든 걸 적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 메모장에 날짜별로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때 저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다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게 매일매일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까 패턴이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없을 때만 시아버지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민준이가 있을 때는 조용하시고 말씀도 별로 안 하시는데 민준이가 없으면 계속 저를 찾으셨고 말을 거셨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물건들을 만지신다는 거요. 어느 날 화장대를 보니까 화장품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놔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립스틱도 향수도 다 위치가 달랐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신다는 걸 제가 없을 때 몰래 들어오셔서 제 물건들을 만지고 계신 거였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방에 표시를 해뒀어요. 화장품들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뒀고 머리카락을 문틈에 끼워뒀습니다. 만약 누가 문을 열면 머리카락이 떨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제가 외출한 날 시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시는지 확인하려고요. 며칠 뒤 저는 마트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녀왔냐고 평소처럼 물으셨어요. 저는 네, 다녀왔다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다는 증거였어요. 화장대를 보니까 화장품들의 위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진과 비교해 보니까 분명히 달랐어요. 립스틱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옮겨져 있었고 향수도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봤어요. 제 속옷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항상 정리해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뒤죽박죽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졌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가 없을 때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 화장품을 만지시고 제 속옷을 만지신 거였어요. 왜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와서 속옷을 만지는 게 정상인가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말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신다고, 제 물건을 만지신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믿어줄까요? 증거가 있긴 하지만 확실한 건가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민준이가 믿어준다고 해도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를 내보내자고 할 건가요? 민준이가 그럴 수 있을까요?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아온 아버지인데 갑자기 나가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며느리가 오해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뻔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 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예민한 며느리, 시아버지를 의심하는 나쁜 며느리, 그렇게 낙인 찍히는 건가요? 그런 상상을 하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뭘 준비하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단 방에 잠금 장치를 하나 더 달았어요. 문 안쪽에 걸쇠를 달았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거였어요. 민준이는 왜 다냐고 물었지만 그냥 안전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요즘 뉴스에 도둑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건들은 다 가방에 넣어뒀어요. 신분증, 통장, 카드, 핸드폰 충전기, 이런 것들을 작은 가방에 모아뒀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한테도 슬쩍 말해뒀어요. 혹시 제가 갑자기 연락하면 받아달라고, 혹시 잠깐 피할 곳이 필요하면 가도 되냐고, 친구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아니라고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언제든 오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불편해서 피했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피했어요. 시아버지가 어느 시간에 방에서 나오시는지, 언제 화장실을 가시는지, 언제 TV를 보시는지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피해서 움직였어요.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시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몰래 나갔다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낮잠 주무실 때 슬쩍 나갔다간 깨시기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나갔다 온 줄도 모르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요즘 자꾸 피한다고, 뭐가 불편한 거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피곤해서 방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둘러댔어요. 시아버지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밤 12시쯤 됐을 때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에서 깼고 숨을 죽였습니다. 손잡이가 계속 돌아갔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걸쇠를 잠가뒀거든요. 한참 동안 손잡이가 움직이더니 멈췄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문을 열려고 한 걸까요? 민준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럼 누구였을까요? 시아버지였을까요? 왜 밤 12시에 제 방문을 열려고 하신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민준이한테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제 방문 열어봤냐고. 민준이는 아니라고, 왜 열어보냐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확실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밤에 제 방문을 열려고 하신 거였어요. 왜요? 왜 그러신 걸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혹시 또 문을 열려고 하시진 않을까? 혹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쇠를 잠가뒀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 앞에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혹시 문이 열리면 의자가 넘어지면서 소리가 날 테니까요. 민준이는 왜 의자를 놔두냐고 물었지만 그냥 습관이라고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민준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그냥 놔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혹시 발소리가 들리진 않는지, 혹시 문 앞에 누가 서 있진 않은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늘 피곤했고 예민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걱정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다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할 뿐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몰랐어요. 그냥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아버지의 고모였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오늘 저녁에 들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회사에 있었고 저는 혼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고모는 70대 중반이셨는데 오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셨어요. 이것저것 살피시면서 며느리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드렸는데 고모가 계속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댁 어른들 챙기는 걸 잘 모른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네,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고모는 시아버지한테 물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잘해주냐고, 불편한 건 없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잠깐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며느리가 자꾸 피한다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모는 저를 보시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피한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지만 고모는 듣지 않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 시댁 어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시아버지가 제 방에 몰래 들어오시고 제 속옷을 만지시고 밤에 제 방문을 열려고 하시는데 제가 피하는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모한테 시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면 믿어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모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냐고, 요즘 시대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고모가 가신 뒤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모한테 괜한 걱정 끼쳐드렸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만족스러워 보이셨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일부러 고모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걸,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며칠 뒤 이번엔 시아버지의 큰 누나가 오셨습니다. 큰 고모라고 불러야 하는 분이셨어요. 역시 갑자기 오셨고 저는 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큰 고모는 오시자마자 시아버지한테 물으셨어요. 며느리가 요즘 어떠냐고, 잘해주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자기를 멀리한다고, 방문도 잠그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을 잠그는 게 잘못인가요? 시아버지가 밤에 제 방문을 열려고 하시니까 잠글 수밖에 없었던 건데 왜 그게 제 잘못이 되는 건가요? 큰 고모는 저를 보시면서 그게 무슨 태도냐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방문을 잠그다니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제가 방문을 잠그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큰 고모는 듣지 않으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고, 시댁을 우습게 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고모는 민준이한테 전화하셨어요.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이래서야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민준이의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큰 고모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요즘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뭐가 불편한 거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준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미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제 방에 들어오신다고, 제 물건을 만지신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표정을 보니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큰 고모한테 제가 나쁜 며느리라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지금 제가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제가 변명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그랬다고,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데 우리 집에 오신 것도 미안해 하시면서 오신 건데 좀 잘해드리면 안 되겠냐고, 방문 잠그고 피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저를 믿지 않았어요. 큰 고모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서 울었어요.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 편이고 민준이도 아버지 편이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계속 왔어요. 고모, 큰 고모, 그리고 다른 친척들, 다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멀리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며느리 교육이 안 됐다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대답하기도 지쳤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시아버지는 점점 더 피해자처럼 행동하셨어요. 친척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며느리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외롭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친척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시아버지 좀 잘 챙겨드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제 편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제가 뭘 말해도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 보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시겠냐고 그런 말만 했어요. 저는 외롭지 않나요? 저는 힘들지 않나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불편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나쁜 며느리, 예의 없는 며느리, 그렇게 낙인 찍혔어요. 그리고 그 낙인은 시댁 식구들 모두가 찍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모이자고 했습니다. 며느리 문제를 의논하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가지 않으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민준이도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식구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고모, 큰고모, 작은아버지, 그리고 다른 친척들, 다들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교육 시간이. 큰고모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들었다고, 방문을 잠그고 피하고 말도 제대로 안 한다고,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제가 방문을 잠그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큰 고모는 듣지 않으셨어요. 변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모도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인데 그런 분을 이렇게 대하면 되냐고, 벌 받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옆에 앉아서 슬픈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정말 피해자인 것처럼. 작은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요즘 버릇이 없다고, 옛날 같으면 이런 며느리는 쫓겨났다고, 민준이가 불쌍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시댁 식구들 모두가 시아버지 편이고 민준이도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올 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한테 잘해드리라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힘들다고, 회사에서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이는 제가 왜 이러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야 민준이도 믿을 것 같았고 시댁 식구들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시아버지는 민준이가 있을 때는 조심하시니까, 민준이가 없을 때만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막막했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이대로는 제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한 다음 날 저는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핸드폰 녹음 기능도 있지만 따로 녹음기가 있으면 더 확실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방에 작은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소형 카메라였어요. 시계처럼 생긴 거였는데 화장대에 놔두면 방 전체가 찍혔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제가 없을 때 방에 들어오시면 다 찍힐 거였어요.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카메라를 켜두고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확인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제가 친구 만나러 나간 날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시아버지가 제 방문을 여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화장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만지셨어요. 립스틱을 열어보시고 향수 뚜껑을 열어서 맡아보시고 그런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여셨어요. 제 속옷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속옷들을 꺼내서 보셨어요.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한참 동안 보셨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역겹고 무섭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 물건을 만지시는 게 영상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뭐냐고 물었어요. 제가 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시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실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설치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고 나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상 속 시아버지는 제 속옷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한참 동안 보시더니 하나를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서랍을 닫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민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이제 믿냐고, 제가 왜 시아버지를 피했는지 이해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다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영상을 봤는데도 아직도 오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준이는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그리고 나가시라고 하라고, 저는 더 이상 같이 못 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시아버지한테 물었어요. 며느리 방에 들어가셨냐고, 영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화를 내셨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의심해서 카메라까지 단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자기는 그냥 청소 좀 도와주려고 들어간 건데 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서랍을 여셨냐고, 왜 속옷을 만지셨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당황하시면서 그냥 정리하려고 그랬다고 며느리가 어질러 나서 그렇게 둘러대셨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도 이제는 믿지 않았어요. 영상을 봤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주머니에 속옷을 넣으시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가셔야 할 것 같다고,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며느리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것도 불법 아니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는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쫓아낸다고, 함정을 파서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고모, 큰고모, 작은아버지 다들 전화해서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를 쫓아낼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단체 문자로 영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가서 속옷을 만지셨다고, 이건 명백히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영상을 본 뒤에는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시아버지는 짐을 싸셨습니다. 작은아버지 댁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떠나시는 날 시아버지는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그냥 외로워서 그랬다고, 며느리가 예뻐서 그랬다고, 나쁜 뜻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진작 믿었어야 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이미 깊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시댁 식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오해했다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짧게 대답하고 끊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던 그 시간들은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민준이랑 저는 다시 둘만의 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가 없으니까 숨은 쉴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방문을 잠그지 않아도 됐고 누가 제 물건을 만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볼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방문 앞에 서 있는 꿈, 시아버지가 제 뒤에 서 있는 꿈, 그런 꿈들을 꿨어요. 그럴 때마다 깨서 확인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지, 시아버지가 정말 없는지 그렇게 확인했어요. 삭천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랑 연락을 끊었어요. 작은아버지 댁에서 지내신다는 소식만 들었고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연락을 잘 안 했어요. 명절에도 저희는 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아직도 가끔 불안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외출도 자유롭게 하게 됐어요. 누구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됐고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민준이는 저한테 더 잘해줬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진작 믿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불편하다는 감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지 않아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게 진짜라는 걸.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내가 느끼는 게 진실이라는 걸. 그걸 이제는 알아요. 시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든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 눈치 보지 않고 제 감정을 믿습니다. 그게 제가 그 시간에서 배운 거예요.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감각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할 수 있게 된 건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혹시 누군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맞다는 것, 불편하면 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